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한 뒤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를 조문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조속한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희생된 9명의 발인이 오늘 오전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원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붕괴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 6,000개의 물량을 배송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택배 노조는 이번 주부터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9명으로 77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됐고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의 인원 규제도 완화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헬리콥터 사격을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전 씨는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대면 이후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월 말 이후 2달 반여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도 적게 나온 건데 각종 지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보면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자 휴일 검사 건수 줄어든 영향을 감안해도 400명 아래로 내려온 건 좀 오랜만인데요. 0시 기준 현황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9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 50명 넘게 줄면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29일 382명 이후 77일 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평일보다 주는 휴일 영향 때문이라 안정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60명, 해외 유입이 39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명, 경기 113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246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을 보면 충북이 23명, 대구 19명, 경남 13명, 그리고 부산과 대전, 강원이 각각 10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 늘어 153명입니다. 백신 접종 역시 어제가 휴일이라 평일보다 적었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2만 7천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183만여 명입니다. 전 국민의 23%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한 차례 맞는 얀센 백신을 포함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11,000여 명이 늘어 누적으로는 300만여 명, 전 국민의 5.9%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이틀 새 2,200여 건이 늘었습니다. 이 중 사망 사례가 6건이지만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12건, 신경계 이상 반응 등이 69건 신고됐고 나머지는 백신 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번 주에 1차 접종 누적 1,400만 명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누적 1,18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23% 수준입니다. 최근 평일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하루 70만 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주 초반에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백신 예약 인원은 총 291만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생들이 더 자주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방역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나오는 상황인데요. 학교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목동 월촌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 등교 인원이 대폭 늘었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시쯤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등교길에 선생님들은 혹시나 감염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셨는데요. 이곳 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500여 명이 다니는 대규모 학교입니다. 이곳은 다른 학교들과 달리 이미 지난 3월부터 교사들의 요청으로 3분의 2 등교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주에 1, 2학년 1000여 명이 등교하면 다음 주에 2, 3학년 1000여 명이 등교하는 시기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 중학교에서 등교가 확대됐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은 다른 지역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낮았던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 횟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중학교 등교율은 48.3%에 불과했는데요. 수도권 초등학교 67.7%, 수도권 고등학교 67.2%, 비수도권 중학교 80.9%와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그간 학습 결손과 대입 준비를 이유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갔지만 중학교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오늘부터 매일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허용된 건데요. 교육부는 직업계교 매일 등교를 위해서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지만 또 방역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둔 사전 조치로 풀이됩니다. 학교는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면 등교를 앞두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심리 결손이 나타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방역 부담이 커져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특히 급식실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더 촘촘하게 점검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급식 시간에 감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계별 급식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지도와 같은 종합적인 학교 방역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등교 확대를 앞두고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밝혔는데요.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하고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중학교에는 방역 인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월촌중학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부터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좌석수의 10%에서 3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잠실야구장 입장객은 현재 2,5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납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좌석수의 절반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대중음악 공연장은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지정된 좌석에 앉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주일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20대 육군 병사가 갑자기 숨져 군 당국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3살 박모 병장은 지난 6일쯤 부대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어제 오전 7시 45분쯤 생활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박 병장은 제대를 일주일가량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30세 미만 장병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박 병장이 평소 앓던 기저질환이 없었고 외관상 폭행 흔적 같은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인 규명을 위해서 오늘 오전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박 병장의 시신을 부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 여행 안전 권역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미접종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서만 단체 여행이 허용되고 아동용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쳤고 중요 사업상 목적, 또 학술 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없이도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학가엔 비대면 수업이 자리 잡았죠. 주요 대학들이 오는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런데 의외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전진우 씨. 교수님, 동기들과 호흡 맞추며 연기를 배우는 대학 생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노트북 앞에 앉아 혼자 듣는 화상 수업. 코로나19 사태로 한 과목을 제외하곤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대면 수업은 일주일에 하루뿐입니다. 교수님이랑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이게 마주치면서 배우고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집에서 혼자 줌 켜놓고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의지가 부족해진다고 해야 하나? 같은 학과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같이 수업을 안 들어보고 마주칠 일이 없던 동기들이니까 친해지는데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강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 인원은 다른 강의실로 나누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반 이후, 주말까지 이용하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연세대나 서강대, 한양대도 강의 인원을 제한해 대면 수업을 늘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면 수업 소식이 전해지자 뜻밖에도 대학생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며 환영하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대학교라는 게 단순히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더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동아리라든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감염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고 백신을 20대들이 어느 정도 다 맞고 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인 후에 마음껏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많습니다. 한 대학교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좀 오히려 취업 준비할 때도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덧 비대면 시스템에 적응한 대학 사회. 핵심은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인 만큼 일괄적으로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감염 상황에 따라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하더라도 혼란이 없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큽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자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커졌죠. 오랜 기간 고사 위기에 몰렸던 여행업계도 잇따라 관광 상품을 내놓으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행사가 다음 달 12일 출발하는 프랑스 단체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무려 17개월 만인데 상품 출시 이틀 만에 20명 정원에 8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트래블 버블 국가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한 고객님들이 실제로 가실 수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전체 매진! 홈쇼핑에서도 오랜만에 유럽 여행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5만 2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TV용 쇼핑 여행 상품 중에 역대 최고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린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해외 항공권 예약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442%나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본격 추진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한층 커졌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해외여행 허용이지만 여행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주요 여행 수요자가 40에서 50대 여성층이 대부분이고 또 7월 이후에 이제 여름 성수기에는 이제 가족 단위 여행이 많이 줄을 이룰 상황인데 현재 백신 접종은 60대 이상의 장량 고령층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는 좀 향후를 기대해야 되고요. 여행사들은 일단 9월 추석을 겨냥한 상품 출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은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서 서해 수호 희생장병을 추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속한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첫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을 찾았죠.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정치인들은 보통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서해수 희생 장병이 묻힌 대전현충원을 향했습니다. 이 첫 공식 행보부터 남다름을 보인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있어가지고 대전현충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충분하고 많은 예우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방명록에도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첫 일성을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분들도 왜곡과 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보겠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상처를 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대표는 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곧이어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 보수정당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부터 이 광주를 찾은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다시 국회로 돌아와 이 상견례 자리로서 첫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총회도 엽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로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반응도 보겠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고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거듭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송 대표는 여야가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 여야가 폭넓게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기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 정례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으로 변화에 관심을 받자 입법 속도전으로 맞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에 할 일이 산적했다며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는데요. 이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드 철거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끝으로 여야 지도부가 완전하게 꾸려지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여야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희생된 9명의 발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이 희생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고등학생 17살 김모군이 앞서 8시 반 옛 호전 장례식장에서는
71살 고모 씨의 발인식이 각각 열렸습니다. 이로써 그저께 4명 그리고 어제 3명 등 희생자 9명의 발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유족과 합의할 때까지 운영됩니다. 경찰은 철거업체와 감리, 동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하는 날이 빈번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택배 화물들의 허브 터미널 기능을 하는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택배 회사 직원 47살 임모 씨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임 씨는 눈이 불편하고 몸이 뻣뻣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뇌출혈로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주 6일 근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으며 자정이 넘어 귀가한 뒤에야 저녁 식사를 하는 일도 잦았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월 6,000개 정도의 배송을 하셨다고 하고요. 하루 평균 250개 정도. 현장이 많이 열악하고 또 워낙 물건이 크고 많아서 지난 3월부터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분류 작업은 여전히 분류 인력과 함께 진행됐고 배송 출발 시간이 늦어져 첫 배송을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적도 있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노사정이 올해 초 합의안도 마련했지만 올해만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택배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열릴 예정이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성접대 뇌물 사건에선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출국 금지 사건에선 피해자로 수사했다며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 전 자신의 SNS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지난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 전 차관 뇌물 사건 공소유지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동시에 책임지는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중간 간부 인사 때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는 41명 규모였던 고위 간부 인사에 연이은 거라 폭이 크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24일에는 법원에서 실수로 전 씨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공판 준비 기일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양국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실무 차원에서 약식 회담에 잠정 합의했지만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이유로 일본 측이 약식 회담마저 응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훈련은 독도 방어 훈련으로 매년 2차례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 훈련이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유럽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년이면 우리나라와 수교 130주년을 맞는 오스트리아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스페인까지 국빈 방문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오스트리아 방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지난 1892년 처음 외교 관계를 맺었고 내년에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고자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국빈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까지 이곳에 머물며 정상회담, 국빈 만찬, 총리와의 회담, 하원 의장 접견 방문 등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쿠르츠 총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당시 전 세계 모범 사례로 떠오른 K-방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환경 등 양국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스페인으로 이동합니다.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오는 17일까지 스페인에 머물면서 국빈 만찬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에서도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 함께 세관 분야와 친환경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스페인 일정을 끝으로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한 G7이 신장과 홍콩,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G7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코로나 기원 관련 추가 조사에 중국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G7 정상들은 영국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또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야 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explicitly. Two, to coordinate a common strategy to deal with China non-market policies that undermine competition. G7 정상회의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2단계 기원 조사에 중국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2단계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중국 조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국제전문가팀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보고된 우한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WHO는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면서 실험실 유출 가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문가팀의 자료 접근권을 제한해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G7 정상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을 다각도로 압박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조산원에서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서 신생아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됐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죠. 그런데 취재 결과 피해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전 같은 곳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고 중1이 된 지금은 눈 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살 나은 양은 태어나고 반년 만에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하루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밥은 배에 연결된 관을 통해 먹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잠밖에 안 자는 애라 가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무슨 이제 뭐 교육도 있는데 이제 얘는 사실은 자극을 받는 거죠. 뭐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이나 아니면 감각. 딸을 볼 때마다 부모는 13년 전 조산원 출산 당시가 떠오릅니다. 검붉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온 딸. 울음소리마저 내지 못할 정도였는데 원장은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거나 몸을 접었다 폈다 했을 뿐입니다. 1시간 만에 겨우 옮겨진 병원에선 뇌 손상이 심각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부모는 원장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며 지금은 10원 한 장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만 들었습니다. 10원 한 장 없다. 다음에 오면은 뭐 얼마씩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후 부모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원장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벌금 700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 딸에게 평생 장애를 안긴 대가가 고작 벌금 몇백만 원이란 현실에 부모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 징역형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괴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다시피 조산원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토론 배틀을 통해서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정사상 원내 교섭단체 최초의 30대 당대표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영상에서 보셨듯이 백팩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젊은 대표의 모습은 한국 정치 변화 예고의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보수 야당에서 촉발된 세대 교체 바람, 정치권에도 신선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평소처럼 따릉이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자전거인데 이거 타고 백팩 메고 이거 뭐 이준석 대표가 평상시에도 하는 건데요. 야당 대표가 돼서도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좀 생경하긴 합니다. 그렇죠. 신선한 모습이죠. 예. 신선한 모습이고 예전에는 아마
이 규제 심하기 전에는 그 뭐랬죠? 킥보드 타고 다녔어요. 킥보드. 네, 킥보드 예. 타고 뭐 싣고 택시 싣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킥보드는 이제 안전모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규제가 그런 것 같은데. 강화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것도 좀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전거도 이거 써야 된다. 뭐 처벌은 안전모 써야 없는데 된다. 예, 이런 예.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라는 게요. 전국을 다녀야 됩니다. 네. 전국을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회 오갈 때나 오가지 아마 멀리 다닐 때는 쉽지 않다. 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신선한 모습으로 예. 오가오는 게 왜 정치라는 게 우리 국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도 쫙 서 있고 의원님 모시러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의전이라든지 예. 서열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인데 걸어갈 때도 보면 다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런 게 좀 어찌 보면 신선한 모습이고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조금 약간 무겁게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게 상징적이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의전 서열로 따져보니까 8위 네. 정도인데 뭐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니면 경호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런 거 파괴하라는 게 국민들께서 30대 보수정당의 첫 당대표를 만들어준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기존에 보였던 무거웠던 관행들이 있지만 그런 관행들이 국민들이 보여줬던 모습만큼 제대로 된 정치 변화들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고요. 굉장히 신선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게 어느 날 연출된 쇼라면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꽤 오랜 기간 동안 타고 다닙니다. 노원구 상계동 이 지역구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의도까지 오기에는 사실 차로 오더라도 굉장히 교통 체증들이 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오랫동안 이용하면서 과거에 얘기했던 킥보드라든지 이제는 따릉이까지 이용하는 이런 편안한 모습들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아마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관용차 등을 이용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하지만 지하철을 이준석 대표가 타면서 시민들이랑 자주 마주하는 일들은 언제 어디서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별칭이 철덕이라면서요. 철도 덕후. 철도 덕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실전에서 앞으로 얼마나 실력으로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자, 이준석 신임 당대표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상처를 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에 대해 가지고 언급은 많이 했지만은 정작 이런 보훈 문제나 아니면 여러 사건 사고의 처리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아서 저희가 대전현충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들, 예를 들어 5.18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는 발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특히 이런 분단 상황에서의 천안함 그 폭침이나 아니면 이런 서해 교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왜곡 없이 그리고 또 편향 없이 그분들을 기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있었던 해당 부적절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께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 제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면은 엄중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네. 국립현충원이 아니라 대전현충원을 첫 공식 일정으로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천안함 장병들을 추모하는 모습들을 가지기 위함이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 국면 중 한 방송 출연에서 민주당의 전 부대변인이 천안함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후에 사과를 했던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천안함 함장이 받게 됐던 모욕의 문제나 생존 장병들이 얻었던 충격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을 상처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연평해전 혹은
천안함을 두고 둘러싸였던 그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일들을 쏟아냈던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 망언을 둘러싸고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5.18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훨씬 더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애국의 호국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천안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나 루머들을 퍼다 나르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지들까지도 오늘 있었던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내용 속에 같이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방명록에도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수가 이제 안보는 많이 강조했는데 보훈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 네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첫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예. 그러냐면 대부분에 보면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전직 대통령 묘지 쭉 보고 그냥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뭐 대전은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작동과 대전이 뭐 국립묘지로서는 똑같은 위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이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논란이 되거든요. 대전에 갈 거냐, 뭐 동작동 갈 거냐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일반 사병이라든지 아니면 희생된 분들이 대전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먼저 찾는 데 이미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본인도 아마 이제 정치를 하면 계속적으로 이 안보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그런 부분 좀 신경 쓸 거다. 그러니까 아까 뭐 철도 덕후라 그랬는데 사실 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 군사 무기나 이런 쪽에도. 본인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군 문제도 방위산업시인가 이런 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 평소에도 이 군이나 안보 문제 이게 어찌 보면 또 2030 특히 20대 남자들의 그런 것도 약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만 희생을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잠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면 세월호 특검이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전해드리면 세월호 특검이 대검찰청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전 현충원 간 이후에 광주의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로 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수정당 대표가 공식 첫날 일정에서 물론 이제 이 철거 이 붕괴 건물 현장에 있긴 합니다만 광주를 찾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지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당의 정강 정책에도 반영하고 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에 나섰던 모습들이 아마 눈에 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도 이랬던 과거의 행보들에 이어서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서겠다. 본인의 의지를 피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광주에서 국민들이 같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여기서 지역적인 의미들을 떠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제일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을 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저 광주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후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들까지도 다 같이 고민하면서 당대표의 첫 번째 행보로 광주행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준석 대표. 자, 하나 또 짚어볼 게 이번 전당대회에 쓴 비용이 3천만 원 정도라고.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전당대회 한 번 하면 그 후보가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전당대 비용이 밖으로 완전히 알려지진 않아요. 네. 일반적인 뭐 공직선거법에 적용받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10억, 15억, 20억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문자 한 번 보내도 몇 천만 원 들거든요. 후보 한 사람당. 그렇죠. 왜 그러냐면 캠프를 이 여의도만 두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도 둡니다. 그리고 상근자들이 있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체육관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문자 한 번 보내는 것도 한 몇 천만 원 들거든요. 당원이 30만 원이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장문 보냈을 때 100원이면 3천만 원인데 근데 문자도 안 보내고 사무실도 안 얻고 그냥 뭐 사람들도 어찌 보면 동원하지 않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때 사실은 아마 저도 이 문자 안 보내고 사무실 안 얻고 이런 부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이
아니라면 또 누가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인지도도 있지, 방송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 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치 문법을 바꾼 건 맞는데 또 이걸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준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선거 생각하고 방식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 선거병 너무 많이 드는 거 줄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이런 선거 문화가 정치권에 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단초가 될까요? 네, 이준석 대표 당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 하나를 꼽자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언론 노출을 통해서 인지도가 높은 게 한 몫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코로나 시국에 치러졌던 비대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현장에서 만약 치러지게 되는 전당대회라면 정말 조직 동원에 대한 과거의 셈법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으로 치러지게 되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SNS 활동을 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 비용을 보내는 대신에 SNS 공간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랑 다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방송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영상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변화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캐치를 했고 또 현장에서 본인이 내고 있는 메시지를 언론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썼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고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이준석 당시 후보는 문자 한 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치 문화를 바꿨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를 막론하고 다 같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 앞으로에 있는 많은 선거 문화에서 하나의 발전적인 변화의 틀이 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권자들이 뭐 문자 받았다고 찍고 별로 뭐 그렇죠. 이러지는 또 않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 같은 경우는 당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당원들은 다 받았는데 사실은 보내면 뭐라 그러는데 또 안 보내면 이 사람은 나 그렇게 관심이 없냐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성의상 한번 보낼까 고민했을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그냥 안 보낸다든지 그냥 한 번만 딱 보낸다. 신사협정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문자 공예거든요. 대부분. 문자 공예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다 같이 안 보내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돈이 없어서 안 보낸 건 아니고 지난번에 그 소액 모금을 했는데 상한선은 1억 5천까지 금방 모으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남은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썼으니까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당 비용으로 귀속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공약한 토론 배틀 여기에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토론 배틀의 지원자 상당히 몰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토론 배틀을 아직 정확하게 공모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론 배틀에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관심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토론 배틀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한 예능 방송 중에 그 대학생 토론 배틀이라는 예능 방송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활동했던 적도 있고 토론 대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대표가 토론 대상자로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토론하게 되는 데서 제가 학생들의 토론 선생님으로 나선 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같이 참여를 해보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정말 다채로운 재능으로 토론을 잘할 수 있고 그게 현실 정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의 대변인을 뽑게 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될지 또 여기서 뽑힌 청년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들이 많이 넘치고 있고요. 아마 이준석 신임 당대표 출범하게 되는 국민의힘에서의 큰 변화로서 어떤 새로운 대변인단들이 탄생하게 될지도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변인이니까 말을 잘하는 게 가장 뭐 우선순위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토론만 잘한다고 뭐 이것만 꼭 자격 기준으로 보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후보 공천할 때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요. 이게 너무 경쟁을 부추긴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꼭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이라는 게 누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분석할 수 있다든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업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감시를 하려고 하는데 뭘 볼 줄도 모르고 그냥 비서들이 와서 해주는 것만 한다, 읽기만 한다. 오히려 심지어 이렇게 워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윤리 도덕 문제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 문제라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저도 뭐 대변인이 꼭 토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저는 아마 이 토론을 해서 하겠다는 거는 꼭 대변인보다는 제2의 제3의 이준석을 만들겠다. 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당내 세력이 지금까지 보면 뭐 유승민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정치를 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육성하겠다.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단순히 대변인 역할이 아니라 방송 같은데 본인을 대신해서 뭐 출연시킨다든지 이러면서 좀 그런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좀 당내에 자기 사람들을 좀 만들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있다고 예. 봅니다. 내년 6월까지 이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요. 필기, 실기 포함해서 한 3-4번 시험을 보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당내 뭐 중진 의원들의 반대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당선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대표 혼자서 모든 당무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의 의결정족수가 나올 때만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딛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게 모든 관심들이 쏠리고 있지만 새롭게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저마다의 개성들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토론 배틀부터 이러한 당직에 관한 시험 등까지 넘어야 될 관문들이 상당히 많고요.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실현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의 내용에서는 현실의 벽에서 또 일부 조정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보통 수석 대변이나 비서실장 재선이 맞는 게 관례였었는데 뭐 초선인 황보승이 서범수 의원이 내정이 된 상태고요. 반면에 지금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중진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적절히 좀 조화가 이루어지게 결과가 나올까요? 당내에 있는 안정들을 꾀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 인선을 하게 되면 과거에 불거졌던 계파 갈등 논란이 또 당내에서 다시 한번 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선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도 하고 또 지방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초선 의원으로 있으면서 청년의 역할들을 많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내정을 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서범수 의원은 서병수 의원과 친형제여서 또 우리 당내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노출돼 있는데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를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은 30대 당대표를 보좌하는 일이 과연 쉬울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끌고 갈지가 관심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당대표 못지않게 당에 관한 거의 당무의 전권을 쥐고 있는 건 사무총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무총장에 대한 지금 중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30대 당대표의 파격적인 내용들에 덧붙여서 당의 안정감으로 대통령 선거를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는 상태고요. 과연 어떤 인물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되는지에 따라서 이준석 후의 순항 여부를 결정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대선으로 가는 길목의 브레인 역할하는 여의도 연구원장일 텐데요. 예. 우리가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을 기억해 본다면 대통령 선거의 최종 브레인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서의 당의 모든 대통령 선거 공약을 또 마무리하는 일을 하는 터라 이 세 개의 요직을 어떻게 인선하는지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이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규결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만큼 이변이 최고위원 선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3명이 여성이고 2명이 초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지명직 최고위원 여기도 원외 여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렇죠. 여성 그러니까 어쨌든 수석 최고위원도 여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중에 현역은 2분밖에 없습니다. 둘 다 초선이에요. 여기까지 또 만약에 원외 최고위원이 들어오면 여성을 들어온다 그러면 여성 비율도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처럼 70% 이상 되고
또 원외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에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사실 이 비서실장 임명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비서실장이라는 게 왜냐면 역할이 네. 당대표한테 뭐 보고하고 뭐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예. 저는 아마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 중진이나 아는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거나 연락을 했을 때 본인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좀 연세가 있거든요. 예. 50대 지금 후반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다 비서실장 통해서 보고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예. 비서실장이 일단 통과를 돼야 돼요. 근데 비서실장 대하기가 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초선이긴 하지만 나이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고려했을 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뭐 아마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다 좀 중진들 본인이 어쨌든 원내 경험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어찌 보면 보강하는 그런 측면도 많은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여성 비율이 지금 할당으로 안 해더라도 이 부분 아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본인 말이 통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하게 경쟁하니까 더 많아지지 않았냐 이런 부분인데 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당직 인선을 끝낸 다음에 아마 처음 리더십 시험 때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 아닐까 싶은데 같은 상계동 주민 있잖아요. 어제 동네 커피숍에서 번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합당 문제 좀 빨리 진전이 있을까요? 합당 문제는 그렇게 쉽게 진전을 이루기는 쉽게 어려울 되지는 않을 것 거라고 같다.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도 합당에 관련돼서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또 대통령 후보이기도 할 겁니다. 또 당을 같이 합치게 되는 과정에서는 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흡수합당의 길에 나서기에도 안철수 대표는 큰 어려움이 있을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는 정시에 출발할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급하게 번개 회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캐릭터에 가장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왔던 건 결국 새정치 아닙니까? 네. 그 새정치에 대한 바람이 지금은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손을 내밀면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형국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연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그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어떻게 규결될지는 상당히 어려운 현안과 과제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관심이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대표로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든 거 별로 아니냐 이런 없죠. 생각도 그렇긴 듭니다. 한데 예. 저도 비슷하게 봐요. 이게 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물으면 이런 거죠. 그동안 그 1km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 미리 만났으면 되죠.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완전 예. 가불이 바뀐 건데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공천 과정에 있었던 앙금은요. 거의 정치 그만두기 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뭐 의원이 됐거나 이랬으면 풀릴 수 있어요. 안 됐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지난번 뭐 지역위원장 공모할 때도 문제가 됐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대당 통합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방송에 나와서도 뭐 숙갑을 후하게 쳐드리겠다고는 말은 했지만 안철수 대표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오시라. 전력이 99%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승계하든지 알아서 하면 된다 했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뭐 당시자 승계 문제나 뭐 채무 승계 문제 이런 데도 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사실은 본인은 그냥 역할이 없어요. 당대표 할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본인은 사라지고 윤석열 총장 입당하느냐 마느냐 문제만 알기 때문에 본인이 최고의 어찌 보면 몸값을 칠 수 있는 거는 입당하기 직전이거든요. 입당할 때 협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그거는 대선 때까지 쭉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만이 본인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만나긴 했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아, 국민의힘이 지금 주도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두 분 모두 생각보다 이건 좀 지난한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고. 자, 범야권 대선 주자들 셈법도 좀 뭐 복잡해졌을 텐데요.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여부와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경선 시점을 8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며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경선 일정을 제가 아무리 땡긴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8월 중순 말 이후에야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우리 당에 합류한다면은 그의 생각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그분의 입장이라든지 공무원으로 생했던 여러 수사에 대한 입장을 그분이 닫히지 않고도 우리 당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형은 넓어질 것이고요. 저는 그분들의 개성과 삶의 궤적과 그리고 철학을 유지한 채로 저희 당에 합류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경선 일정 관련해서요. 당선 이후에 시점을 밝힌 게 첫 번째 정류장이 8월 중순입니다. 이게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늦춰진 것 같기도 한데요. 원래 당의 일정에 따르면 한 7월 정도에는 경선 열차를 출발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곧 경선 열차를 출발시키고 9월이면 최종적인 후보가 확정이 되죠. 당시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9월 추석을 얘기했지만 그때까지는 너무 늦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늦춘다 하더라도 8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경선을 시작할 때만이 11월 당에 우리 당원 당규에 규정돼 있는 당의 최종 후보 선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8월 말 정도면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면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 등 충분하게 본인의 거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 아니냐. 네. 그때까지는 정리하고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결국은 n분의 1의 상태 속에서 그냥 다 들어와서 치르자고 하는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대권 주자임을 감안하면 그냥 선뜻 8월 말까지 그냥 들어오겠는가 하고 하는 고민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내용도 풀어야 될 숙제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윤 전 총장 측 지금 공보 라인 갖추지 않았습니까? 첫 메시지가 나왔는데 입당 등 모든 선택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8월 전 결단을 내릴까가 관심인데 이거 조금 진일보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사람만 바뀐 거죠. 본인이 입장 얘기 지켜봐십시오 얘기하다가 이제 대변인 통해서 그러니까 대변인이 데뷔했다 정도 이미지 메시지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은 좀 바뀌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는 2번 선다 이랬거든요. 네. 처음 서는 거는 당내 경선이고 두 번째 서는 거는 단일화라 그랬어요. 야권의 전체. 그렇죠. 야권의 단일화. 근데 지금은 그거 언급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서는 것만 조금 늦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서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단일화 국면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단일화 국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없다라기보다는 약간 그 말은 그 뜻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바뀐 거죠. 어쨌든 되기 전에는 단일화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와라. 정치 출발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전에 서울시장 경선할 때 안철수 대표한테 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입당해서 경선하든가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뭐 당의 대표로서는 옳은 자세라고 봐요. 그리고 당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들어가든 말든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 예를 지지율이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들어가서 뭐 할 필요 있나? 나중에 어차피 거기 아무도 없으면 내가 원천적 될 수 있는데 이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어떻게 조절할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8월 그 첫 버스 정류장에서 설 때 탈지 말지가 관심이었는데 두 분 다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8월까지는 2달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입당까지는 충분한 시간은 주어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보여왔던 행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높은 지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혜택과 특별하게 존중을 해갖고 모셔오기 위한 그런 행보들은 따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당에 있는 모든 주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당할 수 있는 길은 열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행보로서 당에 무조건 입당하고 들어가서 경선을 치르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국민의 기대감을 고려했을 때 여러 고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단순하게 산수처럼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본인이 어떤 정치 세력들을 구축할지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섣불리 선뜻 먼저 이 당에 들어가서 내 정치 행보를 시작하겠다 이러기에는 조금 주춤거림이 있을 것이고요. 밖에서 윤 총장의 행보를 막 이어가게 됐을 경우에 조금 더 모셔오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나 제스처나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아야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당하냐 마냐 이거는 앞으로 지지율 추이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영선 30대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이미지 변신에 나선 국민의힘. 카운터파트가 된 민주당도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긴장된 모습도 역력합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 회의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산에서 콩이, 대구에서도 콩이 되고 광주에서도 콩이 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남겨준 말씀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이준석 대표께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변화의 열망을 듣고 탄생한 만큼 새로운 정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른 개혁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부터 공천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당이 공천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토론 배틀과 시험 평가를 통한 공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개혁 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낙점한 인사가 그대로 추인을 받는 수준입니다. 당원들이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검증 작업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자, 송영길 대표가 81학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85년생. 예. 물론 뭐 생물학적 나이가 뭐 쇄신을 담보하는 뭐 결정적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여지는 걸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협치하고 또 경쟁할지 관심인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지금 들어보셨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하자 이렇게 바로 요청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 답이 빠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른 시일 아래 협의해서 정례화하겠다. 이렇게 답이 바로 나왔거든요. 본인은 SNS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정치하고 다른 사람들의 참모들의 조언들을 받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아마 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이러한 문화나 본인 스스로가 체득했던 본인의 이 학습치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빠르게 메시지를 내고 났을 때 오히려 굉장히 몸집이 큰 집권당 입장에서 고심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행보를 보면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모습을 갖춰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같이 하겠다. 영수회담 조건 같은 거 격식 따지지 않고 하겠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반드시 주장하고 관철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함께 제시할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의 고심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이 여당에서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일단 반대. 그렇죠. 목소리가 컸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반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조금 이 부분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당대표끼리 이렇게 붙었을 때 말싸움을 했을 때 거의 아버지 뻘이잖아요. 조금 일찍 갔으면. 그럼 이제 송영길 대표가 곤혹스럽겠죠. 지금 티격태격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물론 뭐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면 약간 합리적인 면도 있어요.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할 말을 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갖춰서 할 말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뭐 송영길 대표와의 만남도 기대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다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말씀처럼 뭐 무조건 안 한다. 지난번에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대통령 한번 만나자 그러면 만나면 되잖아요. 뭐 형식적으로 안 만난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처럼 뭐 나는 뭐 1대1도 괜찮고 다자일도 괜찮고 상관없다. 어디서 만나도 된다. 그러면 제안한 사람도 더 성의를 보여서 아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고민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정치에 있어서 여야든 여야정이든 만날수록 좋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든 뭐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가라든지 여의도 정치 문화가 굉장히 어찌 보면 극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돼요. 그럼 뭔다 그러면 당대표끼리 수시로 만나고 또 정부랑 만나는 건 저는 뭐 만날수록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주 만나는 거는 그럼요. 좋은 현상이다. 예, 좀 민주당 내에서 좀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내년 공천개혁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공천 개혁에서 질 수 없다. 우리 더 공정하고 그렇죠.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한 이 목소리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가 어찌 보면 이제 이준석의 뭐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사실은 이준석 최고의 장점이라는 거는 언론이에요. 언론에 지금 오늘 아침도 보니까 뭐 주말 사이에 3번이나 녹화해가지고 일정을 했더라고요. 예. 본인 일정 10개 하면서 방송도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찌 보면 언론에 친화적인데 우리 당에 이준석을 대항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솔직하게 없다. 없죠.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지방선거 문제만이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민주당한테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까지는 한 몇 달의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동안은 계속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할 거예요. 계속 방송에 나가고. 그러면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쪽에 관심을 끌 만한 소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 네. 예전에도 그냥 전 최고 할 때도 방송 많이 나가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당대표 됐잖아요. 예. 당분간 아마 모든 이 언론에 관심이 집중될 텐데 사실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면 당 지지율 올라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 언론의 관심도가 지지율로 올라가는 밖에 없어요. 지금 더구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론을 가져올 만한 이준석 같은 후보가 여당 내에 지금 안 보인다. 여러 후보들은 있어요. 예. 후보들은 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도 10년 했거든요. 10년 하고 일주일에 그렇죠. 거의 예. 뭐 방송 뭐 15번, 20번씩 하면서 SNS 열심히 하고요. 예. 그동안 쌓아온 거거든요. 그 정도 지금 대항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쉽게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현근택 대표님 계시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 안 되고요. 예. 어쨌든 청년 비슷한 또래든 아니면 그 정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 대선 국면에서 쉽지 않은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민주당은 대선 경선 기획단 이제 곧 이번 주 출범합니까? 아직 뭐 정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결국은 아마 경선 시기 문제와 좀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선을 만약에 원칙대로 했으면 벌써 출범시켰어야 돼요. 6월 말 정도에 뭐 1차 원래 컷오프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거의 6월 말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갔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 경선 기획단에 어떤 인물들이 포함될지 이 부분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준석 돌풍이 지금 정권 교체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 지금 세대 교체라는 단어로 이제 수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 수혜자가 지금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저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도 아마 곧 그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네. 하태경 의원도 순위권으로 들어오고 박용진 의원은 지금 2번 연속 여권 내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2위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박용진 의원이야말로 사실 가장 큰 수혜자겠죠. 우리가 지금 영선 의원 돌풍을 얘기합니다마는 박용진 의원이야말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대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계속 낙선을 거듭했고 네. 원외에 있으면서 대변인을 하면서 방송 활동을 오래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졌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상태일 때 특히 조국 전 장관 국면처럼 이때 소신 있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민주당 주류의 모습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현상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성질서와 기성정치권이 모든 것들을 강요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지지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박용진 의원조차도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이 돼버렸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71년생이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50대인가요? 50대입니다. 50대. 50대인가요? 예.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대선 기획단장을 젊은 사람으로 누군가 한 명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금 뒤로 늦추면서 차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대선 후보에 40대 파격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 지역의 김혜영 의원 같은 인사가 파격적으로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뒤로 한 발 물리면서 오히려 한껏 응원하는 모습들이 갖춰지게 된다면 지금 대선 국면은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수 있을 텐데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선거라는 게 후발주자들이 따라붙고 하면은 그렇죠. 흥행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민주당에서도 경선 연계나 결론이 아직 안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경선을 연기하면서 이런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오는 이런 게 연출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근데 흥행하고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말씀처럼 지난번 아마 서울시장 경선이 뜨거웠던 거는 당내 경쟁자 있고 안철수라는 밖에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아마 전당대회 뜨거운 것도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토론 방식,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토론하잖아요. 핀 마이크 끼고서 하고, 그리고 서로 어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팀 배틀 토론도 하자 그러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아직도 이렇게 앉아서 토론해요. 원고 보면서 하고 마이크 이렇게 손에 들고서 하고 확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 보기에도. 지난번 그 당대표 그 시청률 차이가 한 3배 이상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토론을 하면은 좀 민감한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뭐 전당대회 토론을 보니까 알겠지만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아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토론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 지금 신선한 긴장감이 좀 돌고 있고요. 경쟁 구도에서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정치 문화 모습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일 양국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실무 차원에서 약식 회담에 잠정 합의했지만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이유로 일본 측이 약식 회담마저 응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독도 방어 훈련으로 매년 2차례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 훈련은 내일 비공개로 실시됩니다. 네, 스가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한 뒤에 일본 언론을 만나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은 스가 총리가 G7 정상회의 폐막 후 동행 취재단을 만나 문 대통령이 강제 동원과 위안부 등의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며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세계가 도전 속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요 7개국이 중국을 배제하거나 봉쇄하려 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미국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유럽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유럽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 수 희생장병의 넋을 기리고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안보를 많이 언급했지만 보훈 문제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이를 반성하고 개선한다는 의미로 현충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생존 장병 등에 대한 보훈 문제가 완벽히 처리되지 않았다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낡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를 기대한다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폭넓게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이미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영수회담도 구애받지 않고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여야 협치를 위한 정기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주기는 따로 논의하겠지만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국민의힘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입당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국민이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모든 선택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적을 내려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싣고 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수 조치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잘한 일이라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이 잘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이상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는 유례없는 조치였던 만큼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최소한의 소명 절차라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일부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졌고 이런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들이 보장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전수조사를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정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끝까지 권익위가 진실을 애면하고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소통으로 선당후사 자세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송영길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다. 그런 설득 잘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그렇다면 국민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66.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평가는 27.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1%였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80% 이상이 탈당 권유 결정에 공감했지만 30대는 잘못했다는 의견이 40%에 육박해 전체 부정응답의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과는 무관하게 긍정이 부정평가를 앞서는 양상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응답자 84%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반 이상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 법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일 뿐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권익위가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달리 법률상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광경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람 인원 제한이 일부 풀렸습니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야구장의 모습은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무관중 개막 이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각각 10%와 30%까지 입장 가능 인원이 올라갔지만 예전의 활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구단 수입에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KBO가 추산한 구단별 코로나로 인한 손실액은 작년 한 해 평균 111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네, 여기에 경기장 안팎의 상권도 초토화됐습니다. 이 KBO가 제공한 프로야구장 두 곳의 하루 식음료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봤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각각 하루 3,400만 원과 5,729만 원 매출을 올렸지만 작년에는 관람객 30% 입장에도 전년 대비 10% 수준을 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방역당국의 조정 방안으로 야구단 측은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수도권과 대구에 있는 야구장은 기존 10%에서 30%로 다만 실내구장인 고척돔은 정원의 20%까지만 허용되고요. 이 거리두기 1.5단계인 나머지 지역은 30%에서 50%로 입장 가능 관중이 확대됩니다. 앞서 이달 초부터는 고척돔을 제외하면 일행일 경우에는 4명까지 나란히 앉을 수 있게 한 상황입니다. 프로 구단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방역관리 요원을 증원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함께 실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경기장 주변 상권까지 한숨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좌석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만 마실 수 있을 뿐 취식은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 취식 중 전파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경기 시작 전 복도 이곳저곳 이 테이블에서 급히 허기를 달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KBO와 프로야구 선수협 등은 실외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취식 허용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도리어 확산이 되게 되면 그마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음료를 사실 먹는 것, 음료 먹을 때 마스크 다 내리고 아예 안 쓰는 분들도 계세요. 8월 정도가 되면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취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꼭 한다고 한다면 취식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끼리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책까지 네, 이런 가운데 K-팝 콘서트와 같은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입장 인원 제한을 받지 않았던 클래식이나 뮤지컬 공연과 달리 대중음악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또 지정 좌석의 스탠딩이나 이동 금지, 일행 외에는 좌석 띄우기, 함성 합창 금지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속 달라진 모습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접종이 늘고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고사 위기였던 여행사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출발이 확정된 여행 상품도 벌써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패키지 여행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여행 상품 출발이 확정됐습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7월 12일에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상품인데요. 최소 출발 인원이 2명인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9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자들은 백신을 맞은 70대와 얀센 접종자인 30대 남성들로 확인됐습니다. 또 추석 때 유럽으로 떠나는 상품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출발하는 여름 성수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얀센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좀 예약이 되고 있고요. 9월 이후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 예약이 좀 미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홈쇼핑에서도 여행 상품의 판매가 시작됐다고요?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홈쇼핑에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 그야말로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6일에 오랜만에 유럽 패키지 상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인 이 상품은 1시간 만에 5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매진됐는데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TV 홈쇼핑 여행 상품 중에 역대 최고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린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로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떠난 사례도 나왔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몰디브에 입국한 뒤에 접촉을 최소화하고 섬에 있는 리조트에만 머무는 방식인데요. 귀국 때도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여행사가 지원하는 방역 택시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인기 관광지죠. 이 괌이나 사이판 노선 항공편 운항도 재개된다고요? 네, 정부가 입국자 격리를 면제하는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항공사들이 체결 가능성이 높은 괌과 사이판 운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아시아나 항공은 사이판 노선을 중단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24일에 다시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에어서울도 8월 12일부터 괌 노선을 주 2회 운항하기로 했고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도 운임과 날짜 조율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사이판으로 항공편을 띄운 제주항공은 조만간 주 1회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4일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여행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기로 하자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여행업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약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높아질 수요에 대비해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숨통은 조금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또 문의 전화가 이어지면서 여행사마다 직원들의 출근 비율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행업계에서도 이제 자가격리가 없는 지역 중심의 여행 상품을 선보이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여행업계가 정상화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 휴직 중인 직원들도 서서히 복직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주요 여행 수요자가 40에서 50대 여성층이 대부분이고 또 7월 이후에 이제 여름 성수기에는 이제 가족 단위 여행이 많이 줄을 이룰 상황인데 현재 백신 접종은 60대 이상의 장년 고령층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는 좀 향후를 기대해야 되고요. 본격적인 여행 수요 회복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여행사들은 여행 수요에 대비하면서 현지에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준입니다.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희생된 9명의 발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나이가 가장 어린 고등학생 17살 김모군, 앞서 8시 반 옛 호전 장례식장에서는 71살 고모 씨의 발인식이 각각 열렸습니다. 이로써 그저께 4명, 어제 3명 등 희생자 9명의 발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유족과 합의할 때까지 운영됩니다. 경찰은 철거업체와 감리, 동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대검 통합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CCTV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과 관련된 영상이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 등이 수사했던 관련 자료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부터 해군과 해경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상자 30여 개 분량의 서류와 전자정보 100TB 이상 분량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 조직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관행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군대 내부의 소수 집단으로서 여군이 문제 제기만 해도 꼬리표가 붙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또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남성이 대부분인 군 조직에서 소수 집단인 여군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최근 한 논문은 신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여성에게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한 부당함, 임무 수행에서의 장벽과 더불어 소수 집단이라는 소외감을 여군이 군 생활에서 겪는 고충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군은 남군과 달리 외출만 해도 언제 돌아왔고 무엇을 했는지가 소문난다며 이런 과도한 관심이 싫어 영내 숙소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주목받고 구설에 오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목받는 현상은 여군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해자로 특정되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신분 노출까지 각오하지 않고는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대에서 누군가가 전출 왔는데 그런 소문이 있대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럼 특정이 되기 쉬운 거죠. 그 여군 사이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쟤 아니면 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여군들이 쉽게 고충을 발설할 수조차 없는 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군대 내 성범죄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영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난 노동자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서 울산지검이 회사 대표 등 임직원 10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협력회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장치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5월까지 5명이 숨지는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의 유명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13년 전 같은 조산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14살이 된 지금도 혼자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법정 다툼 끝에 조산원 원장에게 내려진 건 벌금형뿐이었는데요. 자, 이 이야기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2008년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원장의 엉뚱한 처치가 이 아기 상태를 악화시킨 일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낳은 양 어머니는 지난 2008년 9월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당시 어머니는 자궁이 열리고도 진통이 길고 느리게 진행되는 난산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장은 산모를 병원으로 곧바로 옮기지 않고 직접 분만을 맡았는데요. 검붉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온 아이는 울음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장은 그때도 역시나 아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두 바늘로 따고 몸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이상한 조처를 했고 부모를 연신 안심시켰지만 아이 상태는 악화했습니다. 결국 아기는 1시간이 돼서야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산소성 뇌 손상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이 아이가 커서 지금 14살 청소년 나이가 됐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아이는 태어나고 반년 만에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빌리자면 눈을 뜨는 것만 혼자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요. 누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와서 입원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의사의 권유로 복강경 수술을 했고 지금은 배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낳은 양의 경우 현재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청각, 시각 등 감각을 자극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좋다는 치료법은 다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고압산소 치료라고 이제 산소 캡슐에 들어가서 하는 치료도 이제 여러 번 했었고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잠밖에 안 자는 애라 가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무슨 이제 뭐 교육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얘는 사실은 자극을 받는 거죠. 뭐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은 아니고. 네, 그동안 이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조차 어려운데요. 이 부모님과 원장, 자, 법정 다툼까지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소에 앞서 부모는 원장을 찾아가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10원 한 장 없다는 무책임한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장은 아이가 태어나고 5년 만인 지난 2013년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원장이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쉬는데도 즉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바늘로 몸을 따는 이상한 조처를 한 점 등이 아이가 결국 발달 지연을 가지게 된 결정적 요소가 됐다고 본 겁니다. 또 여러 차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태아의 성장을 진찰하는 등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하는 건 조산사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장에겐 벌금 700만 원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딸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원장은 고작 몇백만 원만 내면 끝이냐며 여전히 판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다연 기자, 이 원장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조산원 불도 다 꺼져 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3월까지도 인부를 받았다는 건 여러 번의 유죄 판결에도 영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조산원이 문을 닫지 않은 건 느슨한 법망 탓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행법상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취소되는데요. 의료사고 대부분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면허 취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출산 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조산원을 찾는 분들 여전히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산원의 위생, 보건 상태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또 지도 의사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수시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자, 아버님이 오래된 얘기를 꺼내신 계기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간절하신 거겠죠? 네, 나은양 아버지는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 저희가 보도했던 신생아 A양의 사례와 관련해 과거 기억이 떠올라 크게 분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년 전과 판박이 같은 일이 아직도 벌어지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는데요. 아버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울컥하는 거예요. 분노심이 확 솟구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피해자끼리 연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겠죠. 또 앞서 보도드렸던 A양 부모도 원장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살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가련동의 한 골목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78살 A 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 강남 3인조 강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팀의 추적을 피해서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도로 구조물을 추가로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시민 2명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부산 영선동 흰여울마을 앞 해상에서 기름 유출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현재 2km가량 떨어진 송도 해수욕장 앞바다까지 흘러가면서 퍼진 범위는 15,000제곱미터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함정 7척과 민간 선박 등을 동원해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어떤 배에서 기름이 유출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단오인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았는데요. 현재 경기도 양주시 남면의 기온이 32.1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서울도 29.5도까지 올라서 7월 중순에 한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오날을 맞아서 제철 과일로 화채를 해먹거나 또 부채를 선물하는 등 전통 풍습을 즐기면서 더위를 식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외출 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진 호남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30도 안팎의 더위는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낮 동안 오존도 말썽을 부르겠습니다. 호흡기에 온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오존 생성이 가장 활발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공원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